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말테 수기입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어 번역본의 일부를 발췌해서 가져왔어요. 네. 젊은 시인 말테 라우리츠 브리게, 이 친구가 파리라는 거대한 도시에 딱 던져져서 겪는 그런 감각적인 충격들, 또 떠오르는 어린 시절 기억들, 이런 걸 담은 일종의 내면 탐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이게 단순한 기록이라기보다는 외부 세계의 어떤 압박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대체 뭘까? 또 예술가로서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이걸 아주 처절하게 묻는 과정이 담겨 있어요. 흥미롭겠네요. 저는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뭐랄까 말테의 그 날카로운 신경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었는데 여러분은 또 어떤 느낌이실지 궁금하네요. 자, 그럼 말테가 처음 파리에 도착해서 받은 충격,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는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북적이는 사람들 속에서 오히려 아주 짙은 죽음의 예감을 느낀단 말이죠. 네. 특히 인상적인 장면이 그 자선병원 담벼락에 기대 쓰러져 있는 임신한 여인 모습이에요. 아, 맞아요. 그 장면. 그녀가 거기서 아이를 낳려 했을 거라고 말테는 좀 무심한 듯이 기록을 하죠. 그뿐만이 아니죠. 후각적으로도 파리는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오잖아요. 그 소독약 냄새, 감자튀김 기름 냄새, 그리고 그가 불안의 냄새라고까지 이름 붙인 어떤 것까지 뒤섞여서 코를 찌르죠. 불안의 냄새라. 네. 또 끊임없이 들려오는 날카로운 소림들. 뭐 깨지는 소리, 전차 소리, 외침 소리 같은 것들. 허물어져가는 건물들의 그 위태로운 풍경까지. 이 모든 게 젊고 예민한 예술가의 감각을 막 뒤흔드는 거죠.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불편함 이런 걸 넘어서서요. 거대하고 좀 비인격적인 근대 도시가 개인의 영혼을 어떻게 잠식하고 소외시키는가. 이걸 보여주는 아주 통렬한 고말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그 화려한 도시 문명 뒤에 감춰진 어둠을 그냥 정면으로 딱 마주하게 되는 거군요. 특히 저는 그 얼굴에 대한 말테의 생각이 참 흥미로웠어요. 얼굴이요? 네, 사람들이 여러 개의 얼굴을 마치 가면처럼 바꿔 쓰면서 살아간다. 그러다가 결국 얼굴이 닳아 없어지거나 심지어 구멍이 뚫릴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상상하잖아요. 아, 그 비유가 참 섬뜩하죠. 노트르담 근처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고 있던 여자 모습은 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마치 속이 텅 비어버린 존재 같았달까? 바로 그 지점이 현대인의 정체성 문제를 건드리는 대목인 것 같아요. 뭐랄까 사회적인 역할에 따라서 가면을 계속 바꿔 쓰는데 그 과정에서 진짜 나는 누군지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요. 릴케는 그 여인의 이미지를 통해서 정체성 상실이라는 비극을 아주 극단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느껴봤을 법한 그런 공허함일 수도 있고요. 파리에서의 경험은 또 죽음이라는 주제와도 아주 깊게 연결이 되죠. 그 오텔디의 병원에서 목격한 죽음은 정말이지 비참할 정도로 비인격적이에요. 아, 네, 그 병원 장면. 사람들이 무슨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오듯이 병원으로 와서는 익명의 죽음에 맞이잖아요. 개인의 삶이나 이야기는 뭐 완전히 지워진 채로 그냥 처리되어야 할 대상으로 다뤄지는 듯한 인상을 주죠. 맞아요. 수많은 침대에서 매일같이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풍경이 아니. 바로 그 지점에서 릴케가 그토록 강조했던 자신만의 죽음이라는 개념이 아주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릴케한테 이상적인 죽음이라는 건요, 삶의 어떤 총체적인 결과물이면서 개개인의 고유한 삶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그 사람만의 방식으로 완성되는 최후의 사건이어야 하거든요. 아, 자신만의 죽음. 그렇죠. 그런데 파리 병원 시스템 속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개성이 완전히 제거되고 효율성만 남은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한 그런 표준화된 죽음이죠. 이건 릴케에게는 정말 참을 수 없는 모독이었을 거예요. 현대 사회가 삶뿐만 아니라 죽음마저 어떻게 상품화하고 비인격화하는지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인 셈이죠. 그런 파리의 죽음하고 정말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게 바로 말테의 할아버지, 시종관 크리스토프 울리크 브리게의 죽음이죠. 네, 맞습니다. 커다란 죽음이라고 불릴 만한 그야말로 장엄하고 압도적인 사건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며칠 밤낮으로 온 집안을 울리는 그의 그 육중한 숨소리하고 몸짓, 또 그를 따르던 개들의 처철한 울부짖음. 아, 그 개들 울음소리 묘사. 네, 그리고 죽음을 중심으로 모든 일상과 관계가 재편되는 그 집안의 풍경. 정말 생생하게 그려져요. 그렇습니다. 시종관의 죽음은 개인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의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죠. 그의 삶 전체, 그의 성격과 지위,
또 그가 주변 세계에 미쳤던 영향력 같은 것들이 죽음의 과정 속에 고스란히 응축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병원의 그 익명적인 죽음과는 달리 이 죽음은 한 개인의 서사를 완성하고 공동체 전체가 그 무게를 함께 느끼고 기억하는 하나의 의식이 되는 거죠. 단순히 숨이 멈는 사건이 아니라 뭐랄까 한 존재의 완결인 셈이에요.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말테의 증조부인 크리스토프 데틀레프 시종관의 죽음 이후 이야기도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아, 그 명령하는 유령 같은 이야기요? 네, 그가 죽은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내고 퍼뜨리죠. 개를 데려오라, 연주하라, 조용히 해라, 뭐 이런 생전의 명령들이 마치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잖아요. 죽었지만 죽지 않은 존재처럼요. 이 대목은 죽음이라는 게 개인의 소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억과 이야기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계속 살아남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계속 재구성되고 때로는 뭐랄까 신화처럼 변형되기도 하고요. 아, 이야기가 죽음을 넘어서는 거군요. 그렇죠. 이야기는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력을 지니고 개인의 영향력을 계속 지속시키는 매개가 되는 거죠. 동시에 또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이 어떻게 조금씩 왜곡되고 재창조되는지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자, 이제 말테의 시선을 따라서 그의 과거, 어린 시절의 기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울스고르의 저택에서의 기억들이 아주 감각적으로 펼쳐지죠. 네, 그 공간 묘사가 아주 뛰어나죠. 낡은 가구나 벽에서 나는 그 특유의 냄새, 저택 안을 울리는 소리들, 저녁 7시 식사 시간에 그 고요하고 엄숙한 분위기, 창밖 풍경,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느껴지는 텅 빈 듯한 느낌까지. 과거의 공간, 사물, 그런 감각적인 경험에 대한 기억은 현재의 나를 이루는 어떤 근간이잖아요. 말테에게 울스고르의 기억은 그냥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떨쳐버릴 수 없는 과거의 무게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자신을 규정하는 유산 같은 거죠. 특히 그 텅 빈 듯한 느낌이라는 건 그의 내면에 깊이 자리한 어떤 근원적인 고독감, 세상과의 미묘한 불화, 이런 것과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머니 마틸데 브라헤에 대한 기억은 좀 애틋하면서도 어딘가 불안정하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 귀족 출신의 젊고 섬세했던 어머니. 네, 말테야, 너는 조금 약한 것 같구나 같은 그녀만의 독특한 말투라던가 잉게보르크라는 좀 수수께끼 같은 인물에 대한 언급, 또 바늘을 병적으로 두려워했던 모습, 그리고 어머니와의 그 마지막 대화 장면까지 어머니는 말테의 감수성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준 존재로 보여요. 그렇죠. 아주 섬세하고 예민한 인물로 그려지죠. 반면에 아버지와의 관계는 주로 긴장감이나 거리감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외할아버지가 방문했을 때 그 어색한 공기라던가 식탁에서의 침묵과 아버지의 습관적인 행동들, 어린 시절 병상에서 희미하게 봤던 아버지의 모습 같은 거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감정 교류보다는 약간 관찰자의 시선이 더 강하게 느껴지죠. 네, 좀 거리가 느껴지죠. 젊은 나이에 출산 후에 세상을 떠난 크리스티네 브라헤 고모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초상화 속 모습하고 또 유령으로 나타난 고모와 마주치는 장면은 좀 섬뜩하면서도 깊은 슬픔을 자아내고요. 이 모든 가족들의 기억, 특히 부모님, 고모와의 그런 복잡 미묘한 관계는 말테라는 인물의 정체성을 짜는 뭐랄까 시실과 날실 같은 거예요. 사랑과 증오, 이해와 오해,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감정들이 현재의 말테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그의 내면을 계속 흔드는 거죠. 특히 그 유령의 출현은 과거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현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힘이라는 걸 보여줘요. 떨쳐낼 수 없는 트라우마나 어떤 부채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리에서 말테는 정말 절실하게 보는 법을 배우려고 하잖아요. 국립도서관에서 책 읽는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자신은 이방인이라는 소외감을 느끼는 동시에 그들의 모든 것을 막 꿰뚫어보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느끼죠. 그렇죠. 손 씻는 습관에 대한 그의 그 독특한 사유도 이 보는 법과 연결되는 것 같고요. 그가 말하는 보는 법이라는 건 단순히 시각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는 행위, 그 이상이에요. 그건 대상의 겉모심 너머에 숨겨진 본질, 내면의 풍경, 또 축적된 시간과 역사를 읽어내려는 예술가로서의 아주 치열한 투쟁이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현실의 파편과 상상력을 결합해서 세계의 어떤 총체적인 진실에 다가가려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상적인 관찰을 넘어서는 깊이 있는 통찰을 추구하는 거죠.
거리에서의 마주침들도 그런 보는 법을 연마하는 과정처럼 보여요. 마치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는 듯한 노파의 제스처를 해석하고 위태롭게 걸어가는 남자의 불안정한 걸음걸이와 표정 속에서 그의 내면적 고통과 의지의 사투를 읽어내려고 하죠. 네, 아주 미세한 것까지 포착하려 하죠. 생미셸 광장의 군중 속에서도 개개인의 삶의 단편들을 상상해내려고 애쓰고요. 그중에서도 저는 허물어진 집의 벽에 남은 흔적들을 관찰하는 장면이 정말 강렬했어요. 아, 그 벽묘사 정말 유명하죠? 여러 겹 덧칠된 페인트 자국, 얼룩, 못 자국, 희미하게 남은 냄새 같은 단서들을 통해서 그곳에 살았던 익명의 사람들의 삶, 그들의 식사, 잠, 사랑, 고독, 심지어 죽음까지 이거 생생하게 복원해내는 상상력은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바로 그 지점이 말테가 도달하고자 하는 보는 법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조각들, 아주 하찮아 보이는 흔적들 속에서 사라져버린 삶의 전체 드라마를 읽어내고 그 안에 담긴 인간 존재의 의미를 포착하려는 예술적인 야심이죠. 네. 하지만 이런 예리하고 깊은 관찰은 말테에게 창작의 원천이 되는 동시에 참을 수 없는 어떤 존재론적인 불안과 고독을 안겨주기도 해요. 현실의 무게, 타인의 고통까지 고스란히 느끼게 되니까요. 뭐랄까, 세상을 너무 깊이 보려는 대가인 셈이죠. 실제로 말테는 파리의 거리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포에 끊임없이 시달리잖아요. 그렇죠. 늘 불안해하죠. 갑자기 엄습하는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자고 천장에서 작은 물건 하나 떨어지는 소리에도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요. 심지어 자신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의사에게조차 깊은 불신과 거리감을 느끼죠. 그의 이런 극심한 불안은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거예요. 근대 도시가 주는 익명성이나 소외감,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실존적인 공포, 그리고 외부 자극을 걸러내지 못하는 예술가 특유의 그 병적인 감수성까지. 그는 마치 피부가 벗겨진 채로 세상을 마주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너무 아프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처럼 내면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말테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신에게 기도를 올립니다. 이게 전통적인 간구나 찬양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네, 아주 독특한 기도죠. 자신의 그 지독한 불안과 외로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 그리고 무엇보다 창작의 고통을 신에게 직접적으로 때로는 약간 따지듯이 토로해요. 제발 저의 이해가 당신에게 가 닿도록 해주십시오. 촛불을 밝히시고 이 어둠 속에서 저를 좀 보아주십시오. 같은 구절들은 그의 절박함과 고독을 정말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기도는 어떤 종교적인 신앙심의 발로라기보다는 혼란스러운 현실과 분열된 자아 속에서 어떻게든 의미와 질서를 찾으려는 처절한 자기구원의 외침에 가깝다고 봐요. 그는 신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타자를 설정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스러운 존재를 확인받고 그 의미를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술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겪는 실존적인 고뇌의 표현입니다. 살페트리에르 병원 방문기는 예술가가 현실의 고통과 어떻게 마주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어요. 대기실에서 마주친 다양한 환자들, 붕대를 칭칭 감은 사람들, 기괴한 마스크를 쓴 여자, 무표정한 뚱뚱한 남자 등의 모습을 좀 냉정할 정도로 세밀하게 묘사하는 부분이나 의사와의 짧지만 날카로운 대화는 현실의 추함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려는 예술가의 시선을 느끼게 하죠. 네, 그 관찰력이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가면 무도회 때 가면을 쓰고 거울 앞에 선 경험은 정체성 혼란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그 거울 장면 중요하죠. 거울에 비친 완전히 낯설게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에 경악하고 공포를 느끼잖아요. 심지어 거울 속의 그 존재가 현실의 자신을 압도하고 지배하려는 듯한 느낌까지 받고요. 이 거울 장면은 예술가의 자아의식, 정체성, 그리고 창작행위의 위험성까지 함축하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가면은 사회적인 페르소나일 수도 있고 예술적인 변용일 수도 있죠. 말테는 거울을 통해 자기 안에 어떤 타자성, 분열된 자아를 목격하면서 실존적인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이건 현실을 모방하고 변형시키는 예술 작업이 자아를 풍요롭게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아를 해체하고 위협할 수도 있다는 뭐랄까 양날의 칼과 같은 속성을 암시합니다. 예술적 창조가 얼마나 위험한 줄타기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말테의 수기 발췌록을 통해 젊은 예술가 말테이의 그 예민한 감각으로 걸러낸 파리의 충격적인 인상들, 또 죽음과 불안에 대한 그의 깊은 사유, 과거 기억과 얽힌 정체성의 고민,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계를 남다르게 보는 법을 배우려는 그의 처절한 노력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네, 정말 말테의 시선을 빌려서 세상을 보니까 평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는지, 얼마나 얕게 보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말테의 수기는 쓰인 지 100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는 과연 나만의 죽음을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주변 세계와 타인들을 얼마나 깊이 있게 보고 있는가? 과거의 기억은 현재의 나에게 어떤 무게로 또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가장 강렬한 벽의 흔적은 무엇인가요? 혹은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보는 법을 배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릴케와 말테의 고민이 어쩌면 여러분의 삶과 맞닿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에 빠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